그러지 마시고. 그럼 교재 30페이지에 저번 시간에 주기율표 눈꽃만큼 했는데 그냥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자, 주기율표에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핵심 단어가 주기라고 했죠? 그렇죠? 네, 주기라는 말이 뭐라고 했어? 반복. 네, 반복이라고 했죠. 주기적이다, 반복적이다. 근데 뭐가 반복적이다? 성질, 화학. 뭐가 원소를 나열했을 때, 원소들을 나열했을 때 어떠한 특정한 규칙성에 따라서 뭐 원자량이라든지 뭐 원자 번호라든지 어떤 특정한 규칙성에 의해서 나열하다 보면요, 원소의 성질이 규칙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성질을 주기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율이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세요. 뭐가 반복된다고요? 뭐가 반복된다고? 원소의 어떤 성질? 화학적 성질. 화학적 성질, 화학적 성질을 하는데 그 도대체 그 화학적 성질이 뭔가요? 뭐 다른 물질과 반응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나트륨은 뭐 물이랑 뭐야? 고양이 나트륨은 물이랑 빠르게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이런 게 이제 화학적 성질이죠. 근데 자, 혼자 갖다 주면. 왜 뭐예요? 문. 문 열면 안 돼서. 뭐야? 벌레가 있어. 진짜 뭐야? 목이야? 네, 앉았어. 원소의 화학적 성질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요, 우리는 이것을 주기율이라고 부르고요. 그거를 보여주는 표를 주기율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 이 주기율에 관련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몇 명이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거기 우리 교재 어디에 30페이지 오른쪽에도 뭐 과학자 몇 명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기율을 발견한 과학자들, 걔네들 한번 알아오면서 현재 주기율표가 이제 어떻게 정립되어 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기 나와 있지 않은데 참고로 이 사람, 이 사람이 있어요. 제베라이너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뭘 알았냐면요, 그 당시까지 발견된 원소들을요 몇 개씩 묶었냐면요 3개씩 묶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데베라이너의 뭐라고 부르냐면요 새쌍 원소설이라고 부르거든요. 3개마다 성질이 비슷비슷하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데베라이너가 원소들을 관찰해 보니까 리튬이랑 나트륨이랑 칼륨의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라는 거. 얘도 물이랑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시키고, 얘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요 이렇게 3개씩 묶어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뉴렌즈 라는 사람이 이제 뭘 발표하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옥타브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옥타브라는 말은 주로 어디서 쓰이는 용어예요? 음악에 쓰이는 용어죠, 그렇죠? 한 옥타브가 뭐야? 도레미파솔라시잖아. 도레미파솔라시 이게 한 옥타브잖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그게 원소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한 옥타브 도, 레, 미, 파, 솔, 라, 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요 리튬을 도라고 취급하자. 그렇죠? 그 다음에 레를 베릴륨, 그 다음에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얘네들은요 다 어때? 성질이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나열하다가 나트륨이 되잖아. 나트륨이 되면요 리튬과 성질이 비슷하게 돌아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도 베릴륨과 성질이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마치 원소들을 나열하다가 성질이 반복되는 게 마치 8번째마다 반복이 되니까 피아노 건반, 옥타브스럽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옥타브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조금 뭔가 반박을 해야 당신들이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죠. 그렇죠? 선생님, 네온은 왜 생략하셨나요? 라고 해야죠. 원래 네온 들어갈 자리죠. 그렇죠? 근데 당연하게도 이 뉴렌즈가 옥타브설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네온은 발견되기 전이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쪽이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거죠.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유렌즈는 옥타브서를 발표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케이? 예, 우리가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요. 밑에 있는 두 사람이에요. 위에 있는 이 두 명은요. 쩌리 개념이라 가지고 거의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일반적으로. 예. 얘네는 이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100%에 근접하죠. 그렇죠? 안 나오는 경우를 제가 못 봤어요. 네. 멘델레프는요. 그 당시까지 발견된 원소들을요. 어떻게 나열했냐면요.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순서대로 쭉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뭐라 부르냐면요. 원자량이라고 부르죠. 원자의 상대적 질량. 이렇게 원자의 질량 해가지고 원자량이라고 부르는데 원자량 순서대로 원소들을 나열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성질이 비슷한 애가 발견되면요. 세로줄에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주기율을 보여주는 표를요. 이 사람이 최초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주기율표는 누가 작성했다? 멘델레프가 작성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주기율표 멘델레프가 작성했는데 근데 멘델레프가 작성하고서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멘델레프가 이렇게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주기율표를 만들었는데 일부 원소 같은 경우는요. 규칙성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즉 예외가 있다는 소리죠. 과학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얘는 왜 규칙성에서 벗어나? 얘는 왜 규칙성에서 벗어나? 라고 말하는데 멘델레프는 이거를 제대로 설명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마지막으로 모즐리라는 과학자가 등장해가지고 저 사람이 뭘 했냐면요. 원자마다 X선을 쏘여줘요. 그래서 그 X선이 튕겨나가는 각도로요. 뭘 조사하냐면요. 원자핵의 전하량을 다 계산합니다. 즉 양성자수를 다 알아낸 거예요. 오케이? X선이 튕겨나가는 각도를 이용해서 뭘 조사했다? 원자마다 얘가 양성자가 몇 개 있냐? 양성자가 몇 개 있냐? 이런 식으로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소들의 양성자수를 전부 다 알아내게 되고요. 그 양성자수로 뭘 매겼냐면요. 번호를 매겼어요. 우리가 그 양성자수로 매긴 번호를요. 뭐라 부르냐면요. 원자 번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소가 원자 번호 1번인 이유는요. 가장 가벼워서가 아니라는 거죠. 양성자가 몇 개이기 때문에 수소는 한 개이기 때문에 1번인 거죠. 헬륨은 두 번째로 가벼워서 원자 번호 2번이 아닌 겁니다. 양성자 수가 두 개라서 2번인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 수로 원자 번호를 매긴 다음에 이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하기 시작해요.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했더니 어땠냐? 멘델레프가 만들었던 주기율표랑은 약간 다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요. 이제 현대 주기율표의 근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모즐리가 작성한 현대 주기율표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 딱 들어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모즐리가 첫 번째로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의 과학자들이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완성한 현대 주기율표를 우리가 거기 그림과 같이 이제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주기율표는 그 전체가 아니라고 했죠. 그 주기율표의 특정한 구간만 외우시면 된다고 했죠. 정확하게는 원자번호 몇 번부터 몇 번까지? 1번부터 18번? 20번. 뭐 18번까지는 뭐 충분한데 보통 20번까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주기율표 여기 수소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리튬 있을 거예요. 그 옆에 베릴륨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빈칸이 엄청 뚫려 있죠? 그렇죠? 그래서 빈칸 쭉 냅두고 저 옆에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리고 그 위에 헬륨 있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역시나 쭉 건너뛰어서 알루미늄, 규소, 인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까지 하면 여기까지 20번이죠. 여기까지 20번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제가 어차피 그거 뭐야 17쪽 할로젠 원소죠. 얘를 공부할 때 어차피 다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브로민이랑 아이오딘까지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주기율표는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주기율표 같은 경우는요 3족부터 12족까지를 건드리질 않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냥 옆으로 붙여가지고 보통 작성을 합니다. 오케이? 네, 여기 중간에 비어있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잖아. 왜? 그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와요. 죽어도 안 나와. 오케이? 고등학교 3년 내내 안 나와. 걱정할 필요 없어. 얘들 안 해도 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표에 가로줄이랑 세로줄이 있잖아. 그렇죠? 걔네들이 각각 명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소랑 헬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가로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율표의 가로줄을요 뭐라 불러주냐면요 주기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뭐라 부른다? 주기라고 부르면 첫 번째 가로줄이죠. 그래서 수소는 몇 주기 연소? 1주기 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로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리튬은 이제 두 번째 가로줄이죠. 두 번째 가로줄이니까 몇 주기? 2주기 연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런 걸로 치자면요 첫 주차, 2주차, 3주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주기, 그 다음 밑에 3주기, 그리고 밑에 4주기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 주기율표 몇 주기까지 존재한다? 네, 7주기까지 존재합니다. 현대 주기율표 7주기까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로줄이 있으면 세로줄도 있겠죠. 그렇죠? 수소, 그 다음에 리튬, 나트륨, 칼륨이 속한 이 세로줄을요 뭐라 부르냐면요 족이라고 불러요. 족. 오케이? 근데 첫 번째 세로줄이죠. 그래서 얘들을 뭐라 부른다? 1족이라고 부르는 거죠. 1족. 그렇죠? 그리고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에 속해 있는 여기 두 번째 세로줄이죠. 몇 족? 2족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쭉 건너가 가지고서는 야, 붕소랑 알루미늄 있는 데가 3족이지? 아니요. 아니죠. 13족이죠. 그렇죠? 내가 항상 말하지만 3족부터 12족까지는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그래서 13족. 그래서 쭉 넘어가 가지고 헬륨이 되잖아. 헬륨 있는 라인, 헬륨 내어나는 거. 얘들은 몇 족이다? 18쪽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총 주기율표 같은 경우는 몇 주기? 7주기에 몇 쪽? 18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라고 하는 것을요 최초로 개념적으로 정립한 사람은요 실제로는 누구냐면 얘죠. 그렇죠? 뉴렌즈의 한 옥타브는요 원소의 한 주기랑 대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옥타브설은요 의미상 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족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상 누가 최초로? 데베라이더가 만든 거죠. 그렇죠? 리튬, 나트륨, 칼륨이 같은 세로줄, 성질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족이라고 하는 것은 데베라이더가 최초로 이제 개념을 정립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족이라는 말, 주기라는 말은 언급을 안 했지만 이런 거를 밝혀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우리는요 이렇게 현대 주기율표 여기까지만 잘 알면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얘가 몇 주기, 몇 족 원소인지를요. 금방금방 부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 맨날 그려놓고서는 탄소가 몇 주기 몇 족이니? 라고 물었을 때 잠시만요. 선생님 그려볼게요. 아, 2주기 14족이에요. 라고 하면은 그나마 다행이지. 이제 그거라도 하면 다행이죠. 어쨌든 간에 몇 주기 몇 쪽인지가 파악이 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오케이? 오케이? 그거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오케이? 몇 주기 몇 쪽인지 파악하는 게.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되는 원자의 전자 구조 있죠? 껍질이라든지 아니면 원자가 전자라든지 이런 개념을 보기 위해서는요, 몇 주기 몇 쪽인지가 보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이런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이따 하기로 하고.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원소들을요 이제 크게 조금 몇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분류를 할 때 뭘 기준으로 이제 나누면 되냐면요. 이제 이 붕소랑 규소 있는 라인 있죠. 이 붕소랑 규소 있는 이 대각선 라인 여기서 일반적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금속의 성질과 비금속의 성질에 한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해서 보통 어떤 원소라고 그러냐면요 준금속 원소라고 불러요. 붕소, 규소 또는 점안유 이런 애들은 보통 준금속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주기율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이제 준금속 오른쪽 오케이? 여기 있는 애들 오케이? 여기에 있는 산소, 탄소, 질소 이런 거는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원소? 비금속 원소죠. 금속이 아니죠 얘들.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만 비금속이냐? 아니죠. 얘도 비금속이죠. 그래서 주의하십시오. 수소는 비금속이다. 근데 주기율표 저기 왼쪽 끝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말했죠. 원래 과학자들은 수소를요 같은 세로줄에 오게끔 하고 싶지 않았어. 왜냐면 성질이 다르니까. 원래 주기율표 만든 목적이 뭐였어? 주기율 보여주기 위해서. 주기율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은 세로줄에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오게끔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원래 수소는요 영족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과학자들. 그렇죠? 원래 영족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자리상 이게 표의 자리상 어쩔 수 없이 여기로 낑겨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 친 애들은 비금속에 속한다라고 알면 되시고요. 반면에 이런 애들 리튬이라든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원소들은 전부 다 뭐에 속하는 거예요? 네, 금속 원소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요 크게 이런 식으로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이 정도는 볼 줄 알아야겠다라는 말. 이렇게 준금속은요, 준금속은 시험에 일단 첫 번째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준금속은요 거의 비금속과 성질이 유사합니다. 준금속이라고 해서 금속이랑 비슷할 것 같죠? 네, 오히려 비금속이랑 더 비슷해요. 오케이? 그래서 뭐 붕소를요 준금속으로 나오는 교과서도 있고요. 그냥 과감하게 비금속 취급하는 교과서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되죠? 네. 그래서 얘네들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원소로 나눠 보자면요. 얘들의 성질을 한번 비교합시다.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는 어떤 성질의 차이가 있냐? 이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상온에서의 상태. 검색이 안 나와. 기회를 갈게요. 자, 봅시다. 상온에서의 상태. 상온이면 보통 온도가 어느 정도죠? 20도. 한 25도 정도 되죠. 그렇죠? 네. 25도씨에서 금속은요 액체냐, 고체냐, 기체냐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고체적으로 딱딱하게 느끼고 있죠. 그렇죠? 네, 철 같은 거 그렇죠? 네, 고체죠. 근데 모든 금속이 상온에서 고체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나 보죠. 일부 예외는 있죠. 그렇죠? 네, 예외를 조금 기억하세요. 수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 중에서 상온에서 뭐다? 유일하게 액체죠. 그렇죠? 네, 수은은 액체 상태입니다. 반면에 비금속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여기 보시면요 산소, 질소 이런 거는 기체 상태로 인지하죠. 근데 탄소 같은 거 있죠. 탄소 보통 어디 들어가? 연필심, 다이아몬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금속들은 전부 다 뭐다? 고체 아니면 기체죠. 그렇죠? 비금속들은 고체 아니면 기체인데 역시나 예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외 중에 대표적으로 브로민. 브로민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체인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 상온에서의 상태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얘네들의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요. 네. 근데 얘네들의 그 특징을요 보고 싶으면요 일단은요 얘부터 먼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뭐가 필요하냐면요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이게 있고 없고가 차이가 많이 나요. 이해되지? 자연적. 네. 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성질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금속 같은 경우는 자유전자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가 잘 흐르는 거 아니에요. 반면에 비금속은요. 자유전자가 없죠. 그러니까 전기가 잘 안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 이 전기가 잘 통하냐 안 통하냐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것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전기 전도성. 전기 전도성이란 말은 뭔 말이겠냐?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가를 묻고 있는 거겠죠. 야, 금속들 전기 잘 통하니 안 통하니? 잘 통하죠. 비금속들 전기 잘 통하니 안 통하니? 보통 일반적으로 잘 안 통하죠.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물론 비금속 중에서도 유일하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애가 있는데 왜죠? 흑연. 이렇게 연필심에 들어가는 흑연 같은 경우는요.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얘네들은 유일하게 자유전자가 있어요. 왜요? 그것은 이제 신소재 다룰 때 조금 하기로 하고 일단은 흑연은요 전류가 흐르니까 예외적으로 얘만큼은 조금 따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열전도성. 열이 얼마나 잘 통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열이 잘 통하죠. 근데 비금속 같은 경우는 열이 잘 안 통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자 같은 거 손잡이는 뭘로 만들어? 국자 손잡이. 플라스틱이나 나무 같은 걸로 만들죠. 그렇죠? 아니, 뜨겁지 말로.
그래서 열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금속은 잘 통합니다. 비금속은 안 통합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택. 광택이 있냐 없냐? 이걸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금속 같은 경우는 그냥 반짝반짝하죠. 그렇죠? 광택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비금속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일반적으로 없죠. 그렇죠? 역시나 왜 때문이냐? 자유전자가 빛을 반사시키지 못하냐? 그 정도의 차이겠죠. 자유전자가 있다. 빛을 잘 반사시켜가지고 광택을 만들어준다. 라고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가지. 뭐냐면요. 금속 같은 경우는요. 철사처럼 얇게 실처럼 뽑아낼 수 있죠. 그리고요. 알루미늄 호일처럼 얇게 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질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표짐성과 뽑힘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말로 의식하게 표짐성은 전성이라고 그러고요. 뽑힘성은 연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파전을 생각해요. 파전이잖아. 어때? 널대하게 펴지잖아. 그렇죠? 표짐성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표짐성, 뽑힘성 이런 거는 금속은 가지고 있는데 비금속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모든 성질들이 전기 전도성부터 전성 연성까지가 전부 다 너 때문에 이 자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성질이다 이런 말. 일반적으로. 오케이? 그리고 번외편으로 어차피 뒤에서 또 할 건데 번외편으로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요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잃어버려요, 얻어요? 이런 애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칼륨, 금속이잖아. 칼륨이 이온될 때 플러스 이온 대 마이너스 이온 대. 마이너스. 헷갈렸어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마그네슘 플러스 이온, 양이온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잃고 양이온 된다라는 거.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비금속 같은 경우는요 반대겠죠. 전자를 얻고 뭐가 된다? 마이너스 전할기는 음이온이 된다. 역시나 예외는 누구나 다 존재하죠. 그렇죠? 참고로 수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 되려고 합니다. 비금속 중에서는. 물론 수소가 음이온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런 것까지 잘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예외 사항 같은 거 있죠. 안 틀리고 싶으면요 이런 예외 사항 같은 경우도 조금 꼼꼼하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굵직굵직한 맥락을 먼저 보고 예외를 외우는 거지. 예외부터 냈다 외우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우리 교재 원소들을 이제 어떻게 이용하는지 짜잘짜잘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쓱 읽어보시고요. 이런 원소가 이런 데 사용되고 있구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확인 문제 1, 2, 3번부터 먼저 할게요. 자, 1번에 현대 주기율표는 원소를 무슨 순서대로 나눠야지 현대 주기율표? 원자 번호 순서대로 그렇죠?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은 어디 오게끔? 같은 세로줄에 오게끔, 족에 오게끔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을 기준으로 배열해 만든 거고요. 자, 이번 현대주기율표에서 가로줄을 가로줄은 주기, 세로줄은 족이라고 한다. 나중에 이딴 짓 하지 마, 잘 못하겠네. 이딴 짓 하지 마. 그 표 보고요. 표가 이렇게 나왔잖아. 이딴 짓 하지 말고. 선생님, 세로줄은 주기잖아요. 이러지 마. 세로줄은 주기네요. 하지 말라고. 가로줄 첫 번째 가로줄 1주기, 두 번째 가로줄 2주기 이거 말하는 거야. 제발 부탁인데. 네. 자, 다음 3번. 어떤 원소는 열과 전기에 잘 통하고 금속 원소겠죠. 반면에 누구는? 비금속 원소는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1페이지 넘어와서 전자배치 볼게요. 자, 그러면요. 이 최대의 질문이 이거야. 그래, 같은 성질이 비슷한 애들은 같은 세로줄에 오게끔 만든 건 알았어. 근데 왜 성질이 비슷한가요? 이거죠, 맞죠?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배치한 건 알겠다고.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래,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걸 알았어. 근데 왜 성질이 비슷한데?
이거죠, 그렇죠? 네. 성질이 비슷한 이유를 알려면요, 얘네들의 전자 배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자 배치 규칙성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원자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원자 핵이 있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뭐 나트륨이라고 할까요? 나트륨이면 원자 번호가 몇 번이면 11번이죠. 원자 번호가 11번이라는 말은요, 그 나트륨한테 양성자가 몇 개 있다는 소리예요? 11개가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나트륨은 양성자를 11개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플러스를 11만큼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원자는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양성자 개수랑 전자수랑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규칙성이 이거야. 우리가 이미 원자 번호를 외우고 있어. 그 말은 걔네들의 뭘 알 수 있다? 양성자 수를 알 수 있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 뭐로 이온 해당 안 된다. 원자일 때 말하는 거야. 원자일 때는요, 양성자 수랑 뭐의 개수 똑같다? 네, 전자수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규칙이에요. 그러면은 나트륨에는 전자가 11개가 있겠죠? 근데 그 11개의 전자가 아무 데나 돌아다니는 게 아니란 소리죠. 네, 특정한 궤도에만 돌아다녀요. 우리가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특정 궤도, 그걸 뭐라 불렀어요?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고요. 네,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해가지고서는 껍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껍질에 전자들을 배치해야 돼요. 근데 그 전자 껍질에 배치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자,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냐면요,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왜요? 좁아서 그래. 오케이? 지금은 그렇게만 알아도 원래 정확한 내용을 공부하려면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최대 전자 2개까지 배치될 수 있다라는 거 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상의 전자 껍질은요, 여기서부터 두 번째부터는요, 공간이 넓어지죠. 그래서 최대 몇 개의 전자까지 배치가 될 수 있냐면요, 8개까지가 가능합니다. 8개 이상 안 되나요? 역시나 그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2학년 가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정도의 지식으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껍질부터는 2개,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까지의 전자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 나트륨에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첫 번째 껍질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껍질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요, 이제부터 11개의 전자를 배치해야 되는데, 자, 전자 배치할 때는 어디부터 먼저 채우냐? 전자는 바깥쪽 껍질부터 안쪽 껍질부터? 에너지가 제일 낮은 껍질부터 먼저 채우는 거예요. 에너지가 제일 낮은 게 어디야? 원자핵이랑 가까운 거야. 왜? 그렇게 배웠잖아. 아까워서. 시간 보세요. 그래서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껍질부터, 어렵게 말하면 이거고요. 쉽게 말하면 어디부터? 안쪽 전자 껍질부터 먼저 채우는 거예요. 전자는 안쪽 껍질부터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전제 조건, 바닥 상태일 때, 가장 안정한 상태일 때, 바닥 상태. 네. 자, 그러면 전자 채웁시다. 자, 첫 번째 껍질에 몇 개까지 들어간다고요? 2개. 2개까지 들어간다고 했죠. 하나, 둘. 두 번째 껍질부터 몇 개까지 들어간다고요? 8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8개 채웠죠. 두 번째 껍질에. 더 이상 못 들어가죠. 그러면요, 자, 지금까지 내가 전자 몇 개 채웠어요? 10개. 10개 채웠어. 나머지 하나 어디로 가? 가장 바깥 껍질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나트륨은요, 몇 주기 몇 쪽 원소냐면요, 3주기 1쪽 원소예요. 오케이? 나트륨은 3주기 1쪽 원소. 근데 나트륨은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 있죠? 전자가 들어가 있는 껍질수가 몇 개야? 3개죠? 여기 전자 들어가 있네, 여기 전자 들어가 있네, 여기 전자 들어가 있네. 네 번째 껍질부터 전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굳이 안 그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개수가 3개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트륨의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우리가 보통 이제 원자가 전자라고 많이 말하거든요. 이거 원자가 전자. 야,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몇 개예요? 한 개. 한 개입니다. 이렇게 좀 적어드릴게요. 원자가 전자가 뭐라고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원래 정확한 의미는 이게 아닌데 일단 지금은 이렇게만.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한 개죠. 그렇죠? 자,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랑 뭐랑 똑같아요? 주기랑 똑같죠?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는 뭐랑 똑같아요? 주기랑 똑같죠? 네, 의심되죠?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하나만 더. 자, 나트륨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반면에 뭐로 해볼까? 산소로 한번 해볼까요? 산소. 네, 산소. 원자 번호 8번이에요. 자, 원자 번호 8번이면요. 양성자가 몇 개? 8개. 8개가 있겠죠? 양성자 8개. 자, 양성자가 8개 있으면 전자도 8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칠게요. 동그라미 예쁘다. 자, 그러면요. 8개의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면 딱이죠? 그쵸? 자, 산소 몇 쪽이 몇 쪽이에요? 2주기 16. 자, 산소 2주기 16쪽입니다. 자, 2주기 16쪽인데, 자, 근데 지금 여기 산소에서 전자가 들어가 있는 전자 껍질 개수가 몇 개예요? 2개. 2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산소의 원자가 전자,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몇 개? 6개. 6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떤 규칙성을 알 수 있냐면요. 주기는 뭘 알려주고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고, 족은 뭘 알려준다? 원자가 전자를 알려준 거예요. 선생님 16족이면 원자가 전자가 16개야죠. 족의 몇 자리? 1의 자리 숫자가 원자가 전자수 알려주는 거예요. 족의 1의 자리 숫자. 오케이? 자, 그래서 17쪽이다. 원자가 전자가 몇 개다? 7개다라는 말이고요. 자, 4주기 원소다.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의 개수가 몇 개다? 4개다라는 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20번 내에서야. 이 규칙은 20번 내에서 적용되는 거야. 참고로. 알았니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렇게 한 거예요. 얘가 몇 주기 몇 쪽인지를 알려면요. 몇 주기 몇 쪽인지를 알면 원자 번호가 반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황이라는 원소를요.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야. 황은요. 세 번째 가로줄, 즉 3주기에 얘는 16쪽이라고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황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에게 전해량 얼마인지 몰라. 근데 여기에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몇 개냐면은 3개라는 걸 알았어. 근데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6개인 것도 알아. 가장 바깥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채웠겠네. 그러면은 가장 바깥 껍질에 채웠다는 소리는 안쪽은 꽉 채웠다는 소리잖아. 안쪽 꽉 채워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6개 더 추가하죠. 전자가 16개 있네. 양성자가 16개 있겠네. 원자 번호가 몇 번이겠네? 16번이겠네 라는 걸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몇 주기 몇 주기인 줄 알아요. 오늘이 며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오늘이 17일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오늘은 월요일. 3월 달에 세 번째 주에 월요일이 내가 중요한 거죠. 니네들한테. 17일 넘나? 그렇죠? 21일인데요 오늘. 어쩌라고. 예를 들어서. 17일은 금요일.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오늘이 몇 주차 무슨 요일인지가 중요한 거지. 오늘이 뭐 21일이야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오케이?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원자과 전자라는 개념을 알았는데, 근데 원자과 전자는요 여기에서만 조금 예외가 돼요. 어느 쪽이냐면요 18쪽이야. 18쪽이라고 하면요 원자과 전자가 8개입니다 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정확하게 정의상 뭐냐면요 사실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원자과 전자가 아니에요. 참고 여기다가 의미가 하나 추가됩니다.
가장 바깥 껍질에 있으면서 화학 반응에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의미해요. 그게 무슨 말인데요? 어차피 조금 더 뒤로 가서 조금 더 배워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네온 같은 경우 있죠. 네온 원자원 참고로 10번입니다. 원자원은 10번인데 얘는요 중심에 양성자 10개랑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를 이렇게 8개를 채웠겠죠? 참고로 원자들은요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저 맨 바깥 껍질을요 꽉 채우거나 비우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얘 같은 경우는요 지금 바깥 껍질에 가장 바깥 껍질에 몇 개 부족해? 2개. 2개 부족하죠?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 2개 얻어오고 싶은 거야. 2개 얻어오면요 이렇게 은이되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나트륨 같은 경우는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1개밖에 없잖아. 이거 뭐 하고 싶다? 빼줘. 이거 버려버리고 싶다 이 말이야. 가장 바깥 껍질을 비우거나 아니면 꽉 채우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규칙을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탈전자 규칙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나트륨은요 이거 하나 버리면요 전자를 하나 잃어버린 거니까 이렇게 나트륨 플러스 1짜리 양윤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버리거나 얻고 싶어. 근데 얘 봐봐. 네온 봐봐. 버리고 싶어? 아니요. 전자를 버리고 싶지도 않죠. 왜? 이미 꽉 채웠으니까. 얻고 싶어? 얻고 싶지도 않죠. 버리고 싶지도 않아. 얻고 싶지도 않아. 전자를 잃어버리지도 않아. 아니면 전자를 잃어버리지도 않아. 전자를 잃어버리지도 않아. 얻지도 않아. 그 무슨 말이야? 화학 반응을 안 한다는 소리죠. 화학 반응을 안 한다라는 말은요. 화학 반응에 참여할 전자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18쪽 원소들은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네, 0이라는 소리죠. 원자과 전자가 없다. 라고 얘기해요. 18쪽만 예외야 참고로. 오케이? 17쪽 원자과 전자 7개, 16쪽 원자과 전자 6개, 2쪽 원자과 전자 2개 다 맞아. 하지만 유일하게 18쪽만 예외라는 소리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의 의미 이렇게 된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원소들이 왜 성질이 반복되고 있냐? 이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냐면요, 이 원자과 전자이거든. 오케이? 이 원자과 전자가 이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같은 족이면은 성질이 비슷한 이유가 뭐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같은 족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원자과 전자 수가 같아서. 똑같기 때문에 라고 대답하는 거죠. 왜? 원자과 전자가 그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니까. 네. 나트륨도 하나 잃어버리고 싶어. 전자를. 칼륨도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고 싶어. 리튬도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고 싶잖아. 화학적 성질 전부 다 어때? 동일하잖아. 비슷하잖아. 네.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동일하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라고요. 라고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주기성은 왜 나타나요? 이게 주기율. 왜 성질이 반복되고 있나요? 원자과 전자수가 뭐 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 봐봐. 1, 빵. 아니, 실수. 1, 2, 3, 4, 5, 6, 7, 빵. 1빵 실수. 1빵 실수. 말지 마. 원자과 전자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 영. 이거 여덟. 다시, 말지 마. 다시. 원자과 전자 개수 1, 2, 3, 4, 5, 6, 7, 빵. 1, 2, 3, 4, 5, 6, 7, 빵. 1, 2. 이렇게 가는 거죠. 7빵. 7빵. 말지 마.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1, 2, 3, 4, 5, 6, 7, 빵, 1, 2, 3, 4, 5, 6, 7, 빵, 1, 2, 3, 4, 5, 6, 7, 빵 반복이 되고 있죠? 원자과 전자 개수가 반복이 되니까 당연히 성질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겠지. 그게 주기율이 나타나는 원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나머지 잘 차근차근 읽어보시고요. 31페이지 맨 밑에 봅시다. 31페이지 맨 밑에 4번. 자, 뭐는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껍질에 채워진 전자이다. 원자과 전자죠, 그렇죠? 원자과 전자, 원자가 전자 아니고요. 원자과 전자. 최각 전자. 원자 원자가 전자. 떠들지 마. 최각 전자 아니에요? 떠들지 마. 왜요?
이미 교재에는 최 같은 자라는 단어가 아예 안 나와. 자 5번 같은 조 원소는요 뭐가 똑같고요? 화학성질. 내가 무슨 화학적 성질 똑같은데 원자가 전자. 원자과 전자 개수가 똑같고요. 같은 주기 원소는요 전자껍질.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똑같은 거죠. 그냥 전자 껍질 수라고 하면 엄밀히 말하면 안 됩니다. 전자가 들어가 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써요? 이 정답을 보세요. 그렇게 나오죠. 전자가 들어가 있는 전자 껍질 수라고 나오죠. 와. 전자가 들어있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알칼리 금속이랑 할로제 원소 같은 경우는 뭐 시간 관계상 뭐 다음 시간에 될 것 같고요. 아마 거기까지가 뭐 시험 범위겠죠. 알칼리 금속, 할로제 원소. 오늘도 마시고요. 마지막. 네. 쌤, 왜? 그 세포 할 때 있잖아요. 리소점? 리보솜. 아니, 리보솜 말고 또 따로 있거든요. 리존. 나중에 할 거야. 자, 떠지 말고 33페이지 숙제. 33페이지 1, 2, 3, 4, 5. 34페이지 1, 2, 3, 4, 5. 34페이지 자료 1번, 자료 2번. 그렇게 하고 36페이지. 36페이지 싹 다. 싹 다요? 36페이지 전부.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있는 37페이지에 있는 10번. 9번까지. 쌤 근데 이거 일상생활할 때 이용되는 거 잘 해야 돼요? 앞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뭐 조금 알칼리 금속이나 할로제 원소 안 배운 내용이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한 프로 푸시면 될 것 같네요. 됐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